안용복과 홍순치. 독도는 울릉도보다도 먼저 태어난 섬이다. 제주도보다도 먼저 태어났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독도는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다. 조선조 태종 이래로 울릉도와 독도에 공도정책을 써서 비워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6.25 휴전회담 당시 한반도 서해의 북측 해안선 전체를 휴전선으로 하여 방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엄청난 군사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북 해안 사이를 가로지르는 NLL로 휴전선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대동소이한 이유에서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바다 멀리 있는 섬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섬을 비워두었다는 얘기다. 끊임없는 왜구의 약탈에 의해 우리 백성이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모두 본토로 불러들이고 섬을 비워두었던 것이다. 태종은 우선 무릉등처 안무사라는 직책을 김인우라는 사람에게 내리고 울릉도민을 데리고 육지로 나오도록 독려까지 하였다. 그러나 어찌 모든 주민을 한 사람 빠짐없이 데리고 나올 수야 있었을까? 생업 현장을 놓칠 수 없어 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의 왜구들에 의해 모조리 살육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결국 고기잡이 하던 어민들은 섬에서 살기를 포기하고 육지에 살면서 물때 따라 울릉과 독도 군방에 나가 고기잡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런 어부 중에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부라는 사실도 잊은 채 울릉독도를 자기네들의 땅인 양 일상적으로 드나들면서 약탈을 일삼는 일본과 싸워 울릉독도를 지킨 영웅이다. 그는 일본 어부들에 이끌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기도 하고 자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역설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의 영웅적인 활약상만 일본이나 한국 문헌에 남아있을 뿐이라고 한다. 얼마나 당당하고 용감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했으면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관백마저 그래 내 말이 맞다고 하면서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글을 써서 안용복에게 주었을까. 안용복이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릉도가 아니면 살 길이 막막할 것처럼 여기고 있는 대마도주가 이 증서를 빼앗고 열혈을 부리기 시작했지만 독도나 울릉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확정된 것은 바로 이때, 즉 조선조 숙종 19년 1693년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 측의 음모에 넘어가 안용복을 조정의 허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었다는 제목을 덮어 씌워 2년간 옥살이를 시키기도 했고 또 훗날에는 사형을 시키자는 둥의 헛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곤장을 치고 유배를 시키기도 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아는 사람이 없다. 현재 울릉도 도동 약수터에 안용복을 기리는 추문비가 하나 외롭게 서 있지만 이도 경남 안시 문중에서 세운 것이다. 경남 안시 문중이 무슨 말일까? 안시에도 본관이 여럿 있겠지만 안용복에게는 본관이 없다. 그는 산호 출신이기 때문이다. 비록 산호 출신이지만 투철한 국가의식과 영토의식을 가지고 영토 지키기에 평생을 바쳤기에 안시 문중에서는 그에게 장군 칭호를 붙여 1964년에 안용복 장군 추문비를 노상 이은상 글씨로 세운 것이다. 1966년에는 또 그의 고향인 부산 수영공원에 그를 기리는 추문탑을 세웠다. 이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에게 장군 칭호를 내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홍순칠은 누구인가? 이 또한 독도 지킴이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이다. 1953년 그때 한국은 6.25 전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을 때였다. 휴전회담의 성사가 눈앞에 보이자 남북은 피하간의 한치의 땅이라도 더 가지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 틈을 타서 일본은 비열하게도 독도에 눈독을 들이고 수도 없는 경비정으로 우리의 영해를 넘어들어와 침탈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를 격퇴할 만큼의 여유도 없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 독도 청년 홍순칠이 동료 7명과 함께 독도의 용수비대를 조직하고 경북 병사부에 가서 독도 사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패풍 군복과 장비를 얻었다. 부산에 가서는 사비로 기관총 등의 화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모두 함께 맹장을 잘라냈다. 무인도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최병덕 장군의 호위병으로 있다가 특무상사로 제대한 홍순칠은 의용수비대 대원 30여 명을 확보하고 이들을 데리고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우선 국기 개양대를 설치하고 그 이튿날에는 태극기 개양식을 가졌다. 그리고 식수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바위 구멍 속에서 한 바가지도 안 되는 식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다고 할 것이다. 드디어 전과를 올릴 수 있는 날이 찾아왔다. 5월 28일 일본 경비정이 독도 해안 150m까지 접근해 오는 것을 기관총과 소총으로 격퇴시켰다. 6월 25일에는 2차로 일본 경비정이 가제바위 앞에서 염탐하고 있는 것을 격퇴하였다.
7월 23일에는 일본의 쾌속정이 나타났다. 이 역시 기관총으로 몰아냈다. 그러자 이제는 일본 측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당시 백두진 국무총리 명의로 사설무력단체 불허라는 내용과 함께 홍순칠 대장 앞으로 사회단체 등록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일본 측의 농간에 놀아난 조정이 안용복을 함부로 국경을 넘나들었다고 옥에 가두어버린 조선조의 조정과 어찌 이리도 비슷하단 말인가. 그러나 휴전협정으로 사기가 오른 위용수비대는 8월 23일에도 또 그 이듬해 4월 22일에도 침입해 접근하는 일본 경비정을 결사항전을 통해 격퇴하였다. 이런 혁혁한 전과를 올린 위용수비대는 1956년 말 정부의 독도경비대의 창설과 함께 자신들의 임무를 인계시키고 해산되었다. 이 얼마나 장한 영웅들인가. 뒤늦은 최근에서야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니 천만다행이다. 영웅을 영웅으로 대접할 줄 아는 나라가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영웅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